2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오열수에 제외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내일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을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악화돼 마음이 무겁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사이의 팀워크를 강조하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MW 리콜이 시작됐지만 BMW 측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 동안 16건의 BMW 결함 신고를 받고도 단 한 건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호 태풍 쏠리기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해 한반도 전체가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용 선풍기 일부 제품에서 인체 보호 기준을 넘는 전자파가 검출됐습니다. 일반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40배에 이르는 전자파가 나오는 손 선풍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금강산에서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혈육을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입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놓을 줄을 모릅니다. 폭격을 피해 혼자 개성을 떠나면서 고향에 남겨뒀던 막내 동생 금순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주말에 달 거면 나가서 부채라고 살아요. 북한군에 끌려간 오빠를 대신해 만난 올케와 조카. 먼저 간 오빠를 만난 것 같아 서름이 복받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노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끝내 구하지 못한 아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꼭 사진을 구하려고 합니다. 끝내 만나지 못한 가족들 사진을 보니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노란 병아리꽃 같던 6살 여동생은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다시 만난 오빠 앞에 서서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벌초하러 갔다가 끝내 헤어진 언니는 이제 사진으로만 남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만나기 위해 70년 가까이 인내해온 이산가족들. 이 만남이 끝이 아니길 기원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오늘 이산가족들 만남 하나하나가 모두 눈물겨웠지만 가장 애틋한 건 역시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한시도 잊지 못했던 혈육이라 말 그대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어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피난길에 4살 아들의 손을 놓친 어머니. 오직 이 순간을 위해 68년간의 한 맺힌 삶을 견뎌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으로 다시 만난 아들을 어머니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못다한 모자의 정을 나누다 보니 2시간 상봉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60여 년 만에 엄마를 만난 두 딸이 복받치는 서름에 노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없이 모진 세월을 견뎠을 두 딸들. 다시는 놓치지 않을세라 딸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아내가 자신의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89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처음 본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딸은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대신 건넵니다. 기억나세요? 할머니. 어머니. 항상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만 찾으셨어요.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으려 가족과 생이별한 황우석 할아버지. 3살이었던 딸이 이제는 70대의 할머니가 되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수십 년 기다림 끝에 불러보는 어머니 아버지. 만남의 시간은 짧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산 가족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약자들이라서 모진 세월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뜬 경우도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대신 가족 친지가 나와서 북쪽의 가족들을 만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훅이 있는데 훅. 네, 여기 아버지 여기 좋습니다. 거기 훅 있어요. 네, 여기. 네, 맞습니다. 혈육임이 확인되는 순간 덥석 두 손을 맞잡습니다. 난생 처음 본 조카의 얼굴에는 그리운 형의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오빠의 아들. 성큼성큼 다가와 부둥켜 안고 14살에 헤어졌던 오빠의 아내와 눈물로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 보는 큰아버지에게 깍듯이 인사를 올리고 덕분하니 큰아버님이 맞습니까? 나한테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기서 태어났어. 분장집만. 서먹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내 아버지 또는 남편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사람. 얼마나 그리워하며 눈을 감았는지 알기에 만남은 더욱 애틋합니다. 아버지 왜 옵니까? 하면 고향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런데 남쪽 방향에다 멸 쏘습니다. 조카와 매부, 그리고 처남과 형수. 67년의 기나긴 세월 끝에 마침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저 감사했던 하루. 상봉단은 아쉬움에 그리고 반가움에 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KBS 뉴스 강포른입니다. 국군 포로나 전시 납북자 같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산 가족들도 눈물 젖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손들이 대신 나와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1.4 때 북한 의원군을 끌려간 큰형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형을 꼭 빼닮은 조카들이 남녘의 작은 아버지들을 맞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쪽의 동생들을 그리워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5이 다 있어요. 우리 형제가 태동이 다 있고, 형님만 살았으면 6형제가 다 사는 길인데. 6.25 때 북에 납치된 남편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됐는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생사는 확인할 길이 없고 대신 조카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렇게 한 집에서 그러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근데 인간 10년을 넘어. 가족들의 부고 소식에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삼촌보다 2, 3년 먼저 돌아가셨어. 혼자 남선이 떨어져서 뭐야 다 그냥 국군 포로로 생이별을 한 아버지. 천자문을 가르쳐주던 자상한 모습이 아직 생생한데 이미 30년 전 세상을 떴습니다. 대신 이복 동생이 남쪽의 형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공부도 하고 좀 똘똘했는데 조금 73년쯤 공부 좀 했습니다. 학습을 좀 했습니다. 이번 상공행사에서 국군 포로와 전시 납북자 등 특수이산 가족 6명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당초 찾으려던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후손들이 대신 못다한 혈육의 정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날 상봉 일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상봉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진 기자, 첫날 상봉 일정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상봉 첫째 날 공식 일정은 조금 전 9시에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남북 가족들이 재회의 감격을 안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고 있을 시간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이곳 속초 집결지에서 오전 8시 반쯤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했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혈육을 만나고 싶어서인지 출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부터 짐가방을 들고 나와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북 가족들은 모두 2차례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단체 상봉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많은 가족들이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어려서 헤어진 탓에
친척이나 고향 등을 확인한 뒤에야 가족임을 확신하며 부둥켜 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린 환영 만찬이었습니다. 첫 만남 때보다는 조금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음식도 먹여주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하루였을 텐데요. 내일과 모레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이산가족들은 2박 3일 동안 모두 6차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 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은 오전에 숙소에서 가족끼리 개별 상봉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1시간 동안 숙소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보는 눈 없이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마련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만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리움을 안고 지나온 세월에 비해 너무도 짧은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속초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그동안 언론 보도로만 나오던 폼페이오 방북설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네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네. 그동안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그것도 볼턴 보좌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ABC 방송에 나와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고 밝힌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해선 기대하는 바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과거 3차 방북처럼 빈손 방북이다, 이런 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네. 일단 4차 방북 자체가 협상 진전을 시사하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3차 방문 때 빈손 방북 논란이 제기된 터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판문점 실무 접촉도 폼페이오의 방북을 단단히 챙기기 위한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폼페이오 본인의 발언도 긍정적 전망에 힘을 보탭니다. 조만간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 발언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핵신고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의 빅딜 같은 조치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방북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만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정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북미 간 상호 불신과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이딴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볼턴이 북한은 이미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 따라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압박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미 관계 걸림돌이 된다는 중국 배후설을 거듭 제기해왔는데요.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현실화될 경우 이 역시 협상 진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휴일에 당정청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정부 간 팀워크를 강조하며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여러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여건이 유독 어려운 특정 분야, 특정 연령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간 완벽한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간 경제정책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격주마다 정례 회동을 하기로 한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조만간 다시 만나 고용위기 해법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야당들은 현 고용지표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청와대에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가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스스로 내부 감시를 잘하겠다는 건데 계획대로 잘 될지 의문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 문화를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 6월 압수수색해 찾아냈는데 국장급 퇴직자는 임원, 후보직 4급 이하는 부장으로 기업에 재취업시킨다는 구체적인 재취업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때부터 재취업 비리가 시작된 걸로 결론 냈는데 김상조 체제에선 이 문건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에 있는 지금 누구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이른바 2009년의 문건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뢰 제고 방안을 한 차례 발표했지만 재취업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담질 않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정위의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쇄신안의 핵심은 공정위 조사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퇴직자가 사적으로 만나는 걸 전면 금지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을 홈페이지에 10년 동안 공개하는 겁니다. 재취업을 위한 경력 관리도 원천 차단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 승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정위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셀프 쇄신 수준이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눈치가 보여서 좀 강하게 취업 제한 규정들을 적용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공정위는 감사 담당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현재로선 구상 단계일 뿐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부터 BMW 리콜이 시작된 가운데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이었는데요. 2달 전 국토부가 차량 화재 관련 기술 자료를 BMW 측에 요청했지만 BMW는 묵살하다가 뒤늦게 부실한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선 BMW 차량이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산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520D 맞아, 520D. 또 쳤어? 2주 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진단된 차량입니다. 안전점검 차량에서 벌써 세 번째 불이 난 가운데 화재 원인을 이지활 결함으로 결론낸 BMW는 오늘부터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교체하고 시운전 끼고 점검하고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전체적인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결국 BMW 화재 원인에 대해 원점에서 조사를 벌입니다. BMW의 자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차량 기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BMW 코리아는 2차례나 묵살했고 국토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하자 그제서야 엔진 결함 세부 원인 등이 빠진 부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독촉은 했습니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강제로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겨우 100만 원. 중대한 결함을 은폐하더라도 과징금 1,000만 원만 내면 그뿐이어서 BMW 측이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BMW에 시종일관 끌려다닌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BMW가 재작년부터 화재 원인 TF를 꾸려온 것도 BMW가 기자회견을 한 뒤에야 알았습니다. 원인 규명까지 10개월이 걸린다고 했다가 뒤늦게 연말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것도 불신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BMW 코리아는 2016년과 올해 EGR 불량으로 520D 차량을 리콜했는데요. 하지만 이 차량들에서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리콜을 하고도 EGR 분량을 잡지 못했고 이게 화재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환경부 결함 확인 사전 조사에서 2014년에 환경 인증을 받은 BMW 520D 차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 산화물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불탄 BMW 차량 중 이 환경 인증을 받은 520D 차량은 모두 15대입니다. 유로6가 적용된 이들 차량은 실내 인증 기준 질소 산화물이 1km당 0.08mg 이하로 나와야 하지만 환경부 사전 조사에서 이보다 30% 가까이 많은 0.102mg이 나온 겁니다. BMW가 배기가스 순환장치, 즉 EGR 불량을 이유로 520D 차량을 리콜한 때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등 두 차례입니다. EGR은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장치로 BMW는 이딴 화재 원인으로 이 EGR을 꼽고 있습니다. 결국 BMW가 EGR 불량을 고치기 위해 리콜까지 했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했고 현재 화재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리콜을 했지만은 실제로 질소산화물이 부분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리콜 조치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하연구소인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사전조사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이후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이 배출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BMW 차량 화재는 이미 3년 전부터 국토부에 신고됐고 접수된 사례가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 건도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국토부의 검증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사이트입니다.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불이 난 BMW 차주 정모 씨도 결함 신고를 했습니다. 사진하고 이런 거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메일로 보내줬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만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에 신고된 BMW 차량 화재만 16건에 이릅니다. 리콜 대상 BMW 차종 가운데 8개가 접수됐고 화재가 집중된 520D 차량도 6대나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4건만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나마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차량이 전부 탔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미 신고됐던 BMW 화재 16건 가운데 단 한 대의 원인도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지난 3년간 16건의 그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대책을 포함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지금 이제 정밀 검증에 나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검증의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국토부 직원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밝힐 핵심 자료인 BMW 자체 기술 분석 자료와 2년 전 설계 변경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BMW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니까 이젠 태풍이 걱정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목요일 새벽쯤 전남 해안 지방에 상륙해서 많은 비와 강풍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은 뜨거운 해역에서 느린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또렷해진 태풍의 눈은 에너지를 모아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태풍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수요일 밤 제주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목요일 새벽엔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고 한반도 전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번 태풍의 고비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전국에 최고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 공기와 맞물리면서 조금 더 강수가 있을 것을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초속 30m에서 최대 4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뜨거운 고기압의 세력이 주춤하면서 태풍이 올라오는 길이 열린 건데 태풍의 경로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경우 태풍의 우측 반원에 가장 가까운 수도권 지방과 전남 서해안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2006년 전남 진도에 상륙해 1조 8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 에위니아와 강도와 진로가 유사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올여름 유난스런 무더위 때문에 휴대용 손 선풍기 하나씩 목에 걸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휴대용 선풍기 일부 제품에서 인체 보호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전자파가 검출됐습니다. 안전한 사용법을 문예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장 진열대에 늘어선 형형색색의 손선풍기. 올여름 폭염엔 필수품입니다. 휴대가 간편해 아이들도 즐겨 사용합니다. 하루에 5시간? 그 정도 쓸 거예요. 목에 건 휴대용 선풍기에 전자파 측정기를 대봤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다른 제품들은 어떨까? 한 시민단체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13종을 검사해보니 12개 제품에서 전자파가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4개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83 마이크로 테슬라를 훌쩍 넘었습니다. 일반 선풍기 5 마이크로 테슬라, 헤어드라이어 0.7 마이크로 테슬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오래 노출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특정 질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나 다른 제품들은 하루에 한 2-3번 잠깐 한 5분, 10분 쓰지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쓰게 되니까 특히 또 아이들이 쓰게 되니까 다만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이렇게 얼굴에 바짝 갖다 대는 것보다 조금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만으로 전자파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는 팔꿈치를 살짝 굽힌 정도인 25cm. 가급적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세워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휴대용 선풍기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전자파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 휴대용 손 선풍기 쓰는 분들이 올해 유난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파가 많이 나온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휴대전화 전자파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휴대전화 전자파는 전자파 흡수율이라는 개념을 갖고 등급제로,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제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그 전자파가 좀 매우 적게 나오는 그런 축에 속하는데요. 이번에 환경단체 손선풍기 전자파 조사는 이런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조사 결과, 그러니까 조사 방식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단순히 거리에 따라서 손선풍기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 건지를 측정한 거죠. 때문에 휴대전화처럼 인체에 전자파가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비교하기도 좀 힘들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면 인체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검출되는 양이 인체에 어느 정도나 해로운 건가요? 일단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2B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물론이고 동물 실험에서 잔류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약제에 들어있던 발암 가능 물질보다 또 한 단계 낮은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클이나 김치 같은 좀 절임 채소가 이런 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치 수준이다 이거죠? 네.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서 10년간 하루 30분 이상 사용할 경우 뇌종양 발생 위험을 18%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그 휴대전화 사용량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정확성을 좀 신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휴대전화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보급됐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선 결론을 짓기가 아직 힘듭니다. 그냥
안심하고 있기도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유해성이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를 쓴다든지 또 선풍기를 쓴다든지 할 때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나왔듯이 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떨어뜨려도 그 전자파 노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휴대전화 사용량 많으신 분들 계시죠? 휴대전화 사용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통화가 길어질 때는 좌우로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시 빨리 이동할 때는 그 전화를 할 때 전자파가 한 5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그때 사용을 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손 선풍기 역시 25cm 정도만 떨어뜨려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등은 아무래도 전자파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선풍기나 이 휴대전화 같은 사용량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지만 쓰더라도 조금 몸에서 떨어뜨려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충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사실상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국민들 요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3단계 체제로 된 누진제를 바꾸면 모두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누진제 대신 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800만 가구와 2구간에 해당하는 600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불가피해진다는 뜻입니다. 백 장관은 지난 12일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발언은 백 장관이 누진제 폐지는 어려운 걸로 가닥을 잡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폐지 주장도 일축한 걸로 해석됩니다. 전체 전력의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저소득층 배려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요 억제만을 목적으로 한 누진 요금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한다지만 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폭염, 혹한 때마다 한시적 인하라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들을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문건이 최근 확인됐는데요. 당시 이 문건을 만든 판사가 강제징용 재판 주심을 맡은 대법관 아래서 전속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9월 초 전범기업 미쯔비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을 재상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미쯔비시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으면 상고가 자동 기각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쯔비시의 재상고 직후 법원행정처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 외교부가 대법원 재판부에 재판 지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넉 달 동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다려서 재판 결론을 늦추라고 조언합니다. 석 달 뒤인 12월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이른바 삼청동 회동이 있고 난 뒤 결국 이 전략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 문건 작성자는 현재 김앤장 소속의 박모 전 판사. 그런데 박 전 판사가 이 문건 작성 뒤인 2016년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실에서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은 해당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박 전 판사를 해당 재판부로 인사를 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속 재판연구관의 배치는 서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다른 고려 요소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찰을 한 사실을 지난달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찰 대상으로 거론된 환경단체들이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찰 관련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단체 핵심 인물 개인 비리 수집, 종교계 반대단체의 개인 비리 언론 보도 추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을 상대로 벌인 전방위 사찰 활동입니다. 청와대 수석 등에게 보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고 정부기관에서 뒷조사를 다 했다, 비리까지 다 조사를 했다라는 어떤 문건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숨이 콱 막히는 것이. KBS 취재로 4대강 관련 국정원 사찰이 드러나자 환경단체들이 관련자 고발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 대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지 댓글 공작으로 징역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찰 보고 대상으로 지목된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과 정동기 권재진 전 민정수석, 맹형규 박형준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사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드러난 사찰 활동 요약 문건을 작성하는 데 토대가 된 국정원 사찰 자료 원문을 입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국정원은 앞서 KBS 취재진에게 수사기관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사찰 자료 원문 공개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다면 사찰 명단과 구체적인 보고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이 10년 만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지는 불안은 나이 들어서 그동안 낸 만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는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경제 활동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은 국민연금과 직장퇴직연금, 기초연금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자 98%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깎여 보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국민의 53%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대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존이 큰 만큼 불안도 큰 탓일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적자 때 국가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고 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뒤로 미뤄지고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안심하고 이번 4차 재정축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법령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며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면 국가 부채가 수백조 원 늘어서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집단마다 분석이 다른 만큼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은 공적연금에 대해 지급액의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젊은 층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가 지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2층 구조입니다. 전 국민이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되
회사원, 공무원, 교원 등은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후생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보험료와 연금액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급여의 경우 연금 보험료와 적립금 운영 수익에 국고 지원까지 더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 위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00년 당초 55살이던 후생연금 개시 시점을 국민연금에 맞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살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年金制度というのは国庫負担がありますので、追いつか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ら、支給開始年齢で上げていくとか。 그러나 연금 개시 시점이 늦춰지자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신이 젊은 직장인 사이에 확산됐습니다. 연금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04년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급여 중 국고 지원 비중을 기존 3분의 1에서 2009년부터 2분의 1로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 역시 현역 세대의 부담이란 점에서 결국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고령층을 지탱하는 세대 간 부양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적연금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주위에는 가이즈카 향나무라는 일본 원산지의 나무가 지금껏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수종은 국립현충원에도 18,000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가 시민청원으로 4년 전 교체됐습니다. 국회에도 1년 전 청원이 제기됐지만 논의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의 상징 국회. 의사당 주위로 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가이즈카 향나무, 외향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기념식수로 정해 우리나라 곳곳에 집중적으로 심은 침탈의 상징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널리 퍼진 이 일본산 향나무는 이렇게 무궁화를 사이에 두고 국회의사당 건물 주위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좌우측과 후면까지 120여 그루에 이릅니다. 가이즈카 향나무는 문화재청이 사적지 부적합 결정을 내린 종으로 국립현충원에도 18,000여 그루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국회가 전통수종으로 교체하자는 시민단체 청원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곳인데 이런 곳에 우리의 나무가 아니라 일본 특산종을 심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원을 제기했고 소나무나 개나리 등 우리 수종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원 제출 당시 예산 배정에 나설 듯 했던 국회는 무궁화를 추가로 심었을 뿐 지난 1년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국회 사무처는 올 연말까지 의사당을 둘러싼 가이즈카 향나무부터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각 지역 고유 나무를 기증받아 일본산 나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오늘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라며 이 사건보다 훨씬 위력이 약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진에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진에어가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진 일가와 관련해 탈루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에 냉해와 폭염 피해가 발생했지만 공급량이 수요 대비 5, 6천 톤 많아 가격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달걀도 수요 대비 공급이 안정적이라며 추석 2주 전부터는 성수품 특별 공급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내홍이 극에 달한 가운데 오는 23일 조계사에서 서로 다른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설정 총무원장 퇴진과 적폐 청산 등을 요구하는 전국 선언 수자회와 조계종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모임 등은 23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 등은 같은 시각 교권 수호 등을 내세운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군대에 다양한 특기병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드론을 조종하거나 우주의 날씨를 분석하는 등 최첨단 분야의 전문 특기병을 뽑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철호 기자가 전합니다. 최대 20kg의 짐을 나를 수 있는 군수품 수송용 드론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운용하는 드론은 현역 장교 또는 부사관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이를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드론 운용과 정비를 전담할 병사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23일과 다음 달 27일 두 차례 접수를 받아 선발될 특기병 64명은 11월과 12월에 걸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드론이나 무인항공이란 단어가 들어간 학과에 1년 이상 다니고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 사설업체가 발급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상 상태나 인공위성 잔해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공군 우주정보 상황실. 간부들만 있던 이곳에도 앞으로 병사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공군은 이와 함께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검사하거나 기상 관측용 슈퍼컴퓨터 정보를 분석하는 병사들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해당 특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면 누구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다양한 특기병 제도가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경력 단절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